지난 7월 4일 일본은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반박하며 한국을 상대로 경제 보복 조치를 강행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맞서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한일 군사보호협정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들 역시 자발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일본 여행을 자제하며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7, 8월 일본 생산유발 감소 규모가 한국 관광객 급감으로 3,500억 원을 넘어섰다. 이는 한국 감소액의 9배에 달한다. 하지만 정치 경제적 상황과 달리 문화 교류는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오는 10월 22일 개최되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가 참석을 확정하며 아베 총리와의 단독 회담도 조율 중이다. 일본과의 경제전쟁 100일이 지난 지금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양국의 관계가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 것인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는 어떤 외교적 셈법을 준비해야 할까? 오늘 쟁점 토론에서 뜨겁게 논의해본다.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 토론 김만음입니다. 지난 11일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시행한 지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양국은 여전히 강경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수출 규제와 또 화이트리스트 배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여기에 또 방사능 문제까지 한일의 갈등은 좀처럼 나아질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는 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키로 해 아베 총리와의 면담이 성사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 쟁점 토론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양국의 지난 100일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토론 함께하실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외교 안보 분야와 경제 분야에서 각각 모셨는데요. 먼저 세종연구소 일본 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죠. 예, 진창수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다음은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 교수하고 계시는데요. 산업연구원 원장도 역임하셨죠. 김도훈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진구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마지막으로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정인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토론은 또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시청하시면서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은 토론 중에,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한 지 지금 이제 100일이 지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난 100일 정부와 또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응원까지 한데 모여서 우리가 잘 대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전문가 네 분 패널께서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던 지난 100일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듣고 오늘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김도훈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그다지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런 큰 영향이 없었다면 종합적으로 잘했다고 평가를 하는 것이 옳겠죠. 그 영향 우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양쪽 다에 해당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네. 그런데 제가 좀 평가한다면 우리 경제 쪽 대응으로는 비교적 잘했다.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무난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정치 외교적으로는 양쪽이 다 정말 별로 못하고 있다. 네. 이 정도의 일로 이렇게 양쪽이 대결 관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결코 양쪽 다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한 일본도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를 받아서 이렇게까지 큰 일로 만들었던 건 우리 정부 쪽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결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특히 외교 안보적인 차원에서 양쪽 국가의 대응에 대한 이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쪽 분야를 전공하시는 진창수 박사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생각할 때 일단 뭐 피해가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대응을 했고 한국의 국민들도 나름대로 힘을 모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피해를 없게 만드는 하나의 인프라를 잘 깔았다.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왜 이게 피해가 없었느냐를 잘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일본도 본격적으로 경제전쟁에 돌입하지 않았다. 우선은. 아하. 왜냐하면 수출 규제의 프레임은 만들었지만은 그 프레임을 통해서 자의적인 수출 규제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이제 일본도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의 그 스플라이 체인을 영향을 주는 데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그것에 어느 정도는 그 비판을 감당하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제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수출 규제를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그 활용을 하면 카드로 활용을 하면 일본 기업들도 다치게 되는 거죠. 네. 피해를 입는 거죠. 이런 제살깎기 그런 그 규제는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는 피해가 나지 않았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의 그 나름대로 부수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부수적인 효과는 뭐냐면 나쁜 점과 좋은 점이 있는데 좋은 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사실은 스플라이 체인 속에서 일본 기업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금까지 받아왔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국산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점에서는 뭐 좋은 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나쁜 점은 뭐냐면 이게 정치의 논리가 결과적으로 국내 정치의 논리가 외교 정책 전반에까지 영향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국내 정치의 논리가 우선되어 있지 않느냐. 그거는 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한일 양국이 동일한 현상이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서로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외교 안보 또 이렇게 정치와 관련된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공히 지적하시네요. 정인재 교수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두 분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부분에서는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KTV에 나왔기 때문에 시청자들을 상당히 그 배려하는 걸로 보입니다만은 저는 저보고 평가를 하라고 그러면은 뒤죽박죽백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지금을 평가를 하면서도 영향이 없었다? 그 영향은 우리가 대응을 잘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저는 실은 일본의 수출 규제 목적이 현재 산업보다는 미래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 나중에 파급력이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뭐 한국 기업에 대해서 제재나 견제를 할 수 있는 그 장치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 당장에 물론 뭐 당장 문제가 되면 더 악화가 될 수 있었겠지만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쉬운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수출 기준으로 보면은 세계 5위, 6위 하는 나라인데 이렇게 된 데는 그동안에 우리 통상 정책 역량도 상당히 그 확충이 되어져 오면서 국가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통상 마인드를 제고를 해왔는데 이번 100일 동안에 통상 마인드가 70년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당장 미국에서 개도국 지위 관련해 가지고 우리한테 압력을 넣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한테 설명할 때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이게 정책이라는 게 더군다나 이 대외 정책은 좀 장기적 안목을 갖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많았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조금 더 이제 다른 두 분보다는 조금 더 신박하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조진우 교수님. 예, 저는 뭐 또 세 분 말씀하신 거하고 좀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긍정적인 부분, 뭐 부정적인 부분,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 산업 구조의 그 취약성 이런 게 좀 드러났고 네. 그 드러난 그 취약성을 좀 새롭게 고쳐야겠다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측에서는 또 긍정적인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아무리 뭐 그 싸우고 하는 그런 관계이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 정도까지 밀접한 관계였는가 하는 거를 양국 국민이 확인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작년에 서로 뭐 1000만 명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이나 일본인들이 서로 상대방 국가를 방문한 게 1000만 명 정도가 됐는데 좀 아쉽게도 이번에 역사, 경제, 뭐 정치, 외교, 군사다가 복합적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민간 교류에까지 영향을 미친 게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런 와중에도 한국민들은 뭐 불매운동이나 좀 양식 있는 분들이 나서면서 오히려 이게 감정이 쏠리지 않았다 하는 측면이 있고 일본 내에도 정부보다는 국민들 사이에 조금 냉정한 인식이 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는 한일 관계 나쁜데 좀 이제 개선을 해라. 양측 정부에 좀 책임이 있는데 이제는 좀 방관하지 말고 정부가 구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움직임이 양쪽 다 국민들 내에서 나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심리적으로는 바닥을 치거나 서로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로 지금 오르고 있다고 보시네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아베 총리 얼마 전에 임시국회에서 연설할 때 한국이 뭐 전략 중요한 이웃나라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국민들의 목소리가 좀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는 조금 우리 뭔가 좀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도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주는 메시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수출 규제 관련으로 직접적인 구체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조금씩 얘기하긴 하셨지만은 이제 처음에 나왔던 수출 규제 3가지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 몇 분께서 얘기하셨을 때 직접적인 이 분야에 대한 그 피해는 없었다라는 얘기를 배경을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셨어요. 어느 부분은 이제 미래 관련 있기도 하고 아까 진창수 박사는 본격적인 제재가 안 갔기 때문에 얘기했었는데 어떻습니까? 국산화에는 어느 정도 대비를 잘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김동훈 교수님. 제가 이제 뭐 이 이슈가 이 100일이 흐를 동안 네. 꽤 많이 우리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곳에서 세미나도 벌어지고 현장 토론도 관련 중소기업 방문도 많이 하고 그랬죠. 많이 하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제가 참석한 어떤 세미나에서 발제자께서 발표를 할 때 이런 발표를 한 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우리한테 지금 수출 규제를 가한 3가지 중요한 품목들, 불화소, 수소,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폴리이미드 이 3가지의 일본이 세계 시장에서 그 순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서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90% 정도씩 된다고 했어요. 근데 묘하게도 우리가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도 90% 정도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사실은 양쪽이 정말로 이 분야에 대해서 그냥 이쪽에서 생산한 걸 다 이쪽으로 넘겨주는 그런 정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그만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이 이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수준이 높은 그런 이 소재들을 생산하는
분업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일본의 핵심 소재의 해외 그 쉐어 양이 한국의 비중이 그만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묘하게도 90% 가까이 된다는 것이 그야말로 양쪽이 거의 숫자가 일치하는 숫자인 셈이죠. 그만큼 양 국가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디스플레이라든지 이 그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이 세계 전자, 가전 모든 분야에 쌀처럼 사용되는 중요한 것인데 이걸 양쪽에서 이렇게 분업을 잘 해서 공급하던 걸 이번에 일본이 괜히 건드려 본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어디 신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일본이 헛다리질을 했다. 이건 효과가 있을 수가 없고 수출 규제를 한다는 것은 만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는 거의 경제 전쟁 수준이 넘어서는 수준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일본이 한국이 아픈 점이다 생각해서 찔렀지만 한국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본 기업들도 아프게 되는 것이고요. 말하자면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시장을 놓아버리는 셈이 되는 거고 이 반도체가 디스플레이가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클 겁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지금까지 일본도 어떤 의미에서는 헛다리질을 깨달은 셈이죠. 무기로는 아까 우리 정인규 교수님이 얘기했다시피 무기로는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섣불리 뺄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핵심 소재 관련 얘기입니다. 지금 그 영향과 현실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도원 원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좀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이미 뭐 다 보도가 돼서 알고 있지만은 일본이 이 제재를 하겠다라고 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던 세계 물질에 대해서는 한 91분 정도의 우리가 재고가 있다라고 일단 알려져 있었고요. 네. 첫째는. 두 번째는 그 두 개 품목이 디스플레이하고 지금 반도체인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정설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뭐 최근까지도 올해 지금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이렇게 빌빌거리는 거는 사실은 중국으로 나가던 디스플레이어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그렇거든 생산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뿌리는 게 많단 말이죠. 한국 기업이 지금 중국 내에 자체 생산한다는 그 얘기죠? 한국 내 기업도 있고요. 중국 기업도 정설을 있고.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재고가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치킨 게임이 아직도 안 끝났다라고 그러고 아직도 지금 뭐 가격이 지금 바닥인 상태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데는 가동률을 그다지 높일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일본에서 생산하는 것의 90%가 우리나라로 다 오지 않냐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같은 불화수소라도 이거를 어떤 진짜 세분화된 품목까지 더 하느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등급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걸로 따지면은 그거는 거의 뭐 우리가 100%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은 안 들어오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첨단 소재는 역시 순도 문제거든요. 우리 국내에서도 뭐 웬만하면은 뭐 전 세계 다른 나라로부터서 흔히 말하는 0.999% 순도의 물질은 수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문제는 이제 0.9가 12개 붙는, 9가 12개 붙는 이런 순도는 일본이 갖고 있는 특급밖에 없는 거고 0.999를 써도 돼요. 반도체 생산에. 문제는 불량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특정 공정에서는 진짜 그 순도를 써서 해야지 뭐 100만 개 중에서 몇 개 정도 분량이고 나머지는 완성품으로 나오는데 0.77 써도 999로 써도 되죠. 그런데 지금 뭐 기업들이 솔직히 일본 때문에 아프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 기업 중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 사정으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피해가 없고 국민들이 단합하고 일본에 안 가고 이렇게 실제는 아픈 기업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있죠.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진단을 이거를 뭐 정말 일본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기는 게 진짜 일본을 이기는 건지 이게 그냥 앞에서도 두 분이 정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정치가 경제를 키우도록 해줘야 되는데 정치가 경제를 지금 상당 부분 뒷다리 잡는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도 뭐 나오는 지표나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그럼 이대로 계속 가야지 뭐 하려고 일본하고 화해하고 일본하고 관계 정상을 하려고 왜 합니까? 그거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예. 그걸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잘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이번 기회에 국산화 다 하고 일본산 안 써도 되는 거고 수출에 지장 없고 또 통계적으로 보면 일본 수출이 좀 늘어났습니다. 예. 제가 조금 지나간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한 거 아니에요, 100일 사이에 일어났던 양국 관계, 이 문제가 됐던 수출 규제의 품목의 교역에 관해서 한 말씀을 드린다면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일본으로부터 중요한 불화수소를 수입하려는 신청을 했고 일본이 정부가 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허가를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수입을 하려는 의사에 일본 정부가 허용을 했다라는 건 일본 정부도 이렇게 이걸 쓰는 것 자체에 대한 이 거부감이라 할까요? 뭐 좀 쓰기가 어렵다라는 건 인식하고 있고 이것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굉장히 인식하고 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진창수 박사께서 본격적인 규제가 사실상은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네. 저는 생각할 때 지금 말씀대로 장기적 과제로 있잖아요. 장기적 과제로서는 국산화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러나 어느 정도는 될 거라고 보고 그게 이제 우리의 경제에 대해서는 희망적인 부분인데 그러나 그게 단기적인 부분에 들어오면 상당히 영향을 주죠. 영향을 주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 수출 규제를 하지 않고 개별 규제를 통해서 그냥 이 허가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단지 하나가 남아있는 거는 불확실성. 네. 한일 관계가 더욱더 나빠지면 이 불확실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정부의 개입이 가능하게 되고 그러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한일 관계가 나빠졌을 때 진짜로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인 그 보복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시기는 아마 다른 문제에서 촉발을 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경제에서 촉발하는 것이 아니라 징용공 문제에 있어서 현금화 조치가 진행을 된다든지 일본의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가 온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경제 문제를 이전하면서 실질적인 불확실성이 더욱더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지금의 상황은 아직까지 선전포고는 했지만은 실제로 전쟁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불매운동을 해서 굉장히 일본의 기업들이 타격을 많이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관광업계도 많이 타격을 입었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일본에서 지켜보면 홍콩 사태 때문에 중국의 관광객들이 늘어나서 어느 정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일 간에 지금은 선전포고를 통해서 감정적인 문제는 굉장히 악화됐지만은 실질적인 한일 관계에 있어서 영향은 생각보다는 적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전망이 지금 이제 진창수 박사는 불확실성에다가 또 다른 계기로 악화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조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아까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수출 허가라는 게 포괄적인 수출 허가에서 개별적인 허가로 바뀌면서 한 3개월 정도, 90일 정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피해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더군다나 거기에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수출 허가를 줄 수 있고 내주지 않을 수 있고 보완 조치를 계속 서류를 요구하면서 진행이 된다면은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그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피해라고 한다면은 이제 여행이나 관광 이쪽에 나와 있고
뭐 지난 9월 달에 일본 관광청이 일본에 도대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왔다 갔는가, 외국인들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왔다 갔는가 한 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한 5%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한국인들은 60% 가까이가 줄었어요. 지난해 똑같은 기간에 비하면은 58.1%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20만 명밖에 안 돼요. 지난 9월 달 한 달 동안에 일본을 방문한 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여행이나 숙박이나 이런 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들은 좀 피해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이제부터가 문제라고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이야말로 양 정부가 조금 협의도 해야 되고 이 문제를 좀 풀어가는 게 양국에 뭐 이익이 된다 하는 거, 그런 공감대를 좀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해당 관련 산업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금 타격은 그렇게 겉으로는 지금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진단들을 해주셨지만은 서로 미치는 영향은 지금 있다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출 규제로 인해서 사실은 한국보다도 일본의 피해가 더 많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자료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료 좀 볼까요? 예, 지난 7, 8월 기준인데요. 한일 여행 지출 생산 유발액에서의 증감을 따지는데 7, 8월 동안 일본의 생산 유발 감소액은 3,500이 좀 넘죠. 우리가 한국의 9배 좀 달하는 규모인데요. 한국 관광객이 특별히 급감하면서 일본 지방자치단체 이쪽에 지금 이제 타격이 크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일본은 중국 관광객 대처를 했습니다만은 한국 관광객들이 주로 갔던 것들은 지금 이제 현지 방문한 우리 언론사를 리포트 보면 텅 빈 거리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여행이 직접적인 타격 크기도 하지만은 더불어서 국내에서 일본산 불매 운동도 같이 전개되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이런 진행되는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취재를 한다면 네. 정말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급감한 곳을 취재하기는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곳이 아마 스시마가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뭐 다들 겪어봤겠지만 스시마에 가보면 거의 99%가 한국에서 건너가는 관광객뿐인데 그것이 줄었다면 뭐 그건 엄청난 영향이겠죠. 그러나 우리 센터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전체 일본의 관광객 내방객을 보면 그다지 큰 영향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군요. 예, 그렇죠. 말하자면 아주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곳의 는 분명한 영향이 있으니까 취재는 그쪽을 집중을 한다면 아마 임팩트를 분명히 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그다지 일본이 느낄 만큼 피해를 주었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건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국내에서 일본산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지나치게 높아진 그 부분은 저는 그 경제적 효과로 보기보다는 어떤 정치 외교적 효과로 드러난 효과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일본인들의 운영하는 데다가 영향을 주었는지 한국인이 운영하는 일본 제품 판매하는 곳에 영향을 줬는지도 판단해 봐야겠죠. 예, 국내에서 영향 실질적으로 어느 쪽 영향이 있었는가. 과거에 그 월마트 생산을 두고 미국에 대한 영향과 중국에 대한 영향 어느 쪽이 크냐 논란도 있긴 했습니다만. 경제적인 영향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영향은 사실상 일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봐요. 지금 생산 유발 증감 따졌을 때 우리의 9배다 뭐 이런 얘기도 아까 자료로 나왔는데요. 나왔지만은 일본에서는 실질적인 이렇게 온도 자기의 피부로 와닿는 것은 아까 말한 스시마라든지 뭐 큐슈라든지 홋카이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행업계에서는 한국인들이 적게 오기 때문에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거의 3분의 2가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사카라든지 도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비행기가 지금도 굉장히 만석이에요. 그리고 표를 구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저가항공은 표가 많이 없는 거지만은 대부분 도쿄 지역은 아직도 굉장히 수요가 많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는 지방에는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특히 지방에서 일본에서 우려하는 게 뭐냐면 LCC라고 해서 우리 저가항공 있잖아요. 네. 저가항공이 일본의 약간의 보조금을 받아서 그게 경영에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일본 지방에 있는 우리 저가 항공사가 일본에서 좀 받고 있다고요? 지방의 정부들이 왜냐하면 비행기가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오지 않으니까 저가 항공을 통해서 지방을 유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일 관계가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사람들이 안 가게 되고 그러면서 비행기가 이제부터는 갈 수 없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 지방이. 그러다 보면 일본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타격을 받는 그 지방에서는 그런 부분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일본인하고 동경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생각이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신문에도 나오죠. 일본의 신문에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거는 일본의 국익이라는 일본의 전체적인 GDP에서는 마이너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조 교수님? 그렇다면 아까 상반된 측면을 얘기해 주셨는데 불확실성 속에서 악화될 여지도 있다라는 반면에 민간 부분들에서는 뭔가 서로의 필요한 이웃이라는 걸 절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으로 당장은 좀 풀릴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대비책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그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사회 내에는 뭐 지금 10대들 예를 들면 한류란 얘기가 여전히 아직도 있는데 우리가 피부로 뭐 느끼지 못하는 거 실제로 또 그 10대 세대 차이도 많이 있어요. 세대 간의 격차도 있기 때문에 10대들 사이에 한국에서 뭐가 유행하느냐 이런 것들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급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 또 실제로 우리는 일본을 가지 않는데 일본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그 일본인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한 20% 정도.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고 교류를 활성화할 것이냐. 정치하고 외교, 뭐 경제를 좀 분리해서 민간의 교류는 계속 확대할 수 있냐. 이런 그 방법을 좀 모색해야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뭐 그 진 교수님 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 따라서 편차가 좀 크다. 그리고 일본 측의 보도에 의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뭐 1,000만 명, 4명 중에 1명이 이제 외국인 가운데 4명 중에 1명이 한국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곳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쓰고 오지 않습니까? 소비를 하고 오기 때문에 그게 한 5,900억 엔 정도 된대요, 연간. 근데 그게 줄었다고 생각한다면 현지의 기업이라든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피부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쿄나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지금 그 일본에서 럭비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별로 이렇게 럭비는 인기가 없지만 서구에서는 인기가 많거든요. 럭비 월드컵을 보러 오는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걸 일시적으로는 대체할 수 있지만 지속된다고 하면은 여전히 문제가 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측의 입장에서도 전반적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거는 그게 크지 않지만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의식은 강하게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관광객 방문으로 본다면은 분명히 우리 한반도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자체는 타격이 뭐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는 그건 확실한 것 같고요. 이제 일본의 어떤 그 관광 서비스 산업이라는 게 사실 내수 산업이 상당히 크게 커졌거든요. 과거에는 지금부터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인들이 해외 관광을 많이 나갔었는데 그 이후에는 보면은 일본 내 관광으로 많이들 돌렸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광 산업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아마 뭐 일본도 충격은 받았겠지만 이거를 뭐 나름대로는 지들도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지 않겠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불매 운동을 물론 뭐 또 다른 나라의 어떤 이 부당한 행위를 우리 소비자들이 항의를 하는 거는 또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과연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중국이 뭐 롯데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하고 함으로써 우리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붕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말이지 다른 나라가 이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던 걸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생기고요. 한참 불매 운동이 많이 전개되고 할 때 정말 모처에서 친구들하고 어디 만나서 저녁 식사 장소를 모여서 정하기로 했는데 하필 모임 자리가 횟집 앞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은 그것도 일식집이라고 딴 집을 가자고 그래요. 야, 그래 이게 참 아니 뭐 누가 보더라도 그건 다 뭐 한국산 횟감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하는 집이라는 걸 뻔히 아는 건데도 이게 그만큼 국민들한테 이렇게 쏠림 현상을 물론 좋은 쪽으로 쏠림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런 쏠림 현상이 사회의 또 다른 분야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 대한 이런 문제점들도 좀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한일 관계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군사 관련 지소미아 얘기입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게 이제 지난번 연장을 하지 않아가지고 내달 22일 날 이제 제대로 이제 특별한 일이 없다면 종료가 되는 건데요. 초기에 연장 결정이 안 되고 그냥 종료로 됐을 때 일본에서 이런저런 불만도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이후에는 일본이 뭐 개의치 않다는 태도를 좀 보이고 있고 오히려 중국과 뭔가 가까워지려는 이런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일본의 지소미아 관련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진창수 박사님? 저는 지소미아는 일본은 한미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식적으로도 뭐 한미일이 필요하다고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은 하고 있지만 속내도 한미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의 지소미아 유용성은 사실상 미래에 대한 대비이기 때문에 유사 상태에 대한 대비이기 때문에 지금은 유용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 봐서는 아프지도 않고 지소미아가 종료를 한다고 해서 별로 뭐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아픈 점은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미국이 특히 아파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네. 한국은 양국 간의 관계를 통해서 지소미아 자체가 왜 일본은 당장은 아프지 않는데 왜 미국은 당장 아파한다고 미국은 보십니까? 당장 아파하는 이유는 미국은 이제 단계적으로 한미를 이제 정강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협력을.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 보호 협정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 훈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동 작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제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미국은 갖고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특히 중국과 대응하기 위해서도 안보 문제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이 그 가장 전초 기지를 붕괴시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속내는 사실은 우익들은 아주 거구들은 한국이 잘못을 해서 고소하다. 역시 미국에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한미를 해서 좀 더 보험을 드는 게 낫지 않느냐. 한국도 네. 이 문제하고 이 경제 문제는 사실 분리해서 보험을 드는 게 낫고 그것이 양국의 국익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속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조진구 교수님. 예, 저는 뭐 그 지소미아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에 대한 일반인들이 참 인식이 좀 처음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정보를 고급 정보를 서로 주고받느냐, 우리가 주는 게 고급이냐, 아니면 일본이 우리한테 주는 게 고급이냐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실제 지소미아라는 거는 정보를 보호하는 절차를 규정한 거기 때문에 제3자한테 우리가 서로 교환한 정보를 뭐 임의로 노출하지 않겠다 하는 걸 약속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그 신뢰 관계, 신뢰 문제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일본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냐?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 미국의 경우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미국을 경유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번거롭고 정보를 교환할 때는 또 신속하게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필요한데 지소미아가 없어지면은 미국이 중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이 제공한 정보가 이게 할 거냐 하는 거 자기네들이 판단하고 또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근데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좀 없애자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한미일 연계, 소위 말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말했듯이 한일 사이에 좀 있었다 하는 게 양측의 외교적인 외교안보상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라는 그런 측면이라면은 지금 일본이 중국과 가까우려고 하는 노력하는 거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것도 뭐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다면은 뭐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나쁜데 중일 간의 관계는 좋냐?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다면은 정말 좋은 관계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군사적으로 중국이 위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다만 과도하게 그 중국을 뭐 대립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작년 10월 달에 아베 총리가 중국을 갔었어요. 갔을 때 이런 몇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중일 간의 관계를 이제 경쟁에서 협력의 관계로 좀 만들겠다. 앞으로 만들어가겠다. 그다음에 중일 관계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좀 격상시켜 가겠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양측이 그러면 뭐 이런 인식을 공유했냐. 일본에서는 공유했다는 말이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또 다른 소리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일 관계 자체도 보면은 안정되어 있고 잘 관리되어 있는 측면이 있지만은 언제든지 악화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 경쟁과 혹은 대립적인 양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재 뭐 남북관계, 북미관계 비핵 문제와 둘러싸여도 마찬가지인데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한일 간 이런 그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일본이 중국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근본 이유는 일단 미국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의 보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중국과의 관계를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은 미국의 동북아 국가들과의 관계는 다 불안정하네요. 다 지금요?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각자 도생의 시기가 이제 온 거죠. 그 각자 도생의 시기에서 결과적으로 일본은 협력을 하는 상대는 미국이죠. 협력을 강화시켜야 되고 그런 데 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될 상대가 누구냐면 중국이에요. 예. 이제 그러면서 협력과 보험이라는 각자 도생의 논리에서 일본은 사실은 뭐 지소미아 전부터 시작해서 한 2년 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뭐 통상 전공자가 지소미아와 같은 아니 그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군사 관련 문제까지 참 봐야 되는 게 오늘날 이 작금의 대한민국의 학자의 연구 영역이 그럼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통상 전문가가 약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할 수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 만나서 이 얘기를 듣고 토론도 해봤는데요. 결국은 지소미아가 미군 여기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미군의 안보라고 그럴까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제다라는 얘기를 어떤 분이 사실 하던데 저는 뭐 제 전공이 아니어서 어디까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우리는 뭐 미국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일본만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혼을 내주겠다라고 덜컥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부메랑이 돼서 우리한테 큰 숙제로 지금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도 통상하고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게 한반도 안보 아니겠습니까? 네.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는 물론 물리적인 어떤 군사력도 당연히 기본이 될 거고 또 남북 대화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이런 진짜 보험 중에 보험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지소미아 체제를 이거를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그 프로세서에 대해서 저는 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라는 것은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을 지킴으로써 국제 질서에 맞추어서 그 나라가 생존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고착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각자 도생의 분위기가 여기저기 있다라고 지금 진창수 박사는 또 얘기를 한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나 중국쯤 되면은 우리는 각자 도생에 가서 한판 해볼 만할 텐데 네. 우리처럼 어중간한 규모의 국가들은 국제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고 국제 협정을 지키는 된다라는 거를 국제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그거를 모범적으로 준수해 나갈 때 대한민국의 안보라든가 대한민국 경제도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거를 못 보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결정을 해가지고 일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덤덤해져 있는데 미국이 그렇게 몇 번씩이나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는 정말 이거는 저도 가급적이면 납득을 해보려고 했는데 납득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는 납득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그 북한이 그 몇 번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아직도 지소미아가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일본에 그 유효한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를 요청을 했고 서로 받고 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저는 이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의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역시 북한입니다. 뭐 중국보다도 북한이라는 건 가장 거의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셈인데 그런 통상 전문가로서 보기에 그렇죠. 그런데 그 북한에 대한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래도 서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제를 좀 너무 섣불리 어떤 그 무기로서 이 묘한 게 어떤 정치적 이슈 때문에 발생한 경제 제재 조치를 또다시 정치적 기제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딘지 저는 뭐 그래서 뒤죽박죽이 그러니까 미중 저 경제 분쟁 뭐 이런 거 할 때는 분명하게 양쪽이 다 경제 제재로 가지고 막 싸우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하고 일본은 참 묘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무기로 싸우기보다는 약간 비정상적인 무기로 서로 치고받고 하는 모습이라서. 근데 뭐 현실적으로 정치 경제 분리하자고 주장해도 엮어져 돌아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또 외교 안보적인 측면과 인도적인 측면 구분하자고 해도 또 같이 맞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진창수 박사님, 아까 지금 이제 종료는 실질적으로 다음 달에 되니까 아직도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지난 2일 날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관련해 가지고 이 정보 관계가 서로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초기 이 정보 확인에 뭐 실패했다 이런 진단들인데 그렇죠. 실패한 겁니까? 일본에서는 사실은 정확한 정보를 못 받아가지고 두 발을 쏘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두 발을 쏘았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한 발을 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거죠. 서로 완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은 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훨씬 정보력이 강하죠. 그리고 그게 이제 떨어지는 시점에 대해서는 일본 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 쪽이 강한 건데 정보가 이제 서로 융합을 하면 좀 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대응을 하기도 쉽다. 이런 논리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지소미아를 철회하는 것을 통해서 징용권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거는 좀 일본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소미아를 만약에 연기를 하면 연장을 계속 한다면 그거는 한일 관계에서 한미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신뢰관계를 쌓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그러나 경제 문제와 통상협상 전략으로서는 무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일본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사 문제하고 처음에는 일본이 반응을 잘못해서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역사 문제 때문에 통상 문제 그 수출 규제에 대해서 조치를 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일본의 정부는 입장을 분명히 선회하게 된 것이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고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다 분리하고 있다. 이제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만약에 우리가 처리하면 연결하면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유연한 입장을 보여라 또는 수출 규제를 그만둬라 이렇게 하기에도 그걸 연관시켜서 하기가 논리적으로 본인들이 이제는 하기 힘들게 된 거죠. 네, 조준기 교수님. 지금 이제 지소미아 관련해 가지고는 몇 분께서 미국은 확실히 여러 가지 전략적인 단계상 필요한 거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연장을 하지 않아 종료 결정을 했을 때 굉장히 불만을 계속해서 표시해오겠다 하는 건데 이걸 재개를 위해서 한국에 대한 요구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뭔가 변화,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이 일본에게 주문할 그런 가능성 없습니까? 미국이 직접적으로 일본한테 어떤 거를 주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다만 지난번에 이낙연 총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수출 규제, 일본이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내린 거하고 지소미아 철회 종료 처리하고를 맞바꾸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게 부당하기 때문에 부당한 조치를 원상복귀시키면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하겠다는 결정을 철회를 검토해볼 용의가 있다. 근데 사실상 또 따지고 보면은 일본은 시행령까지 개정해가지고 수출 규제를 강화했는데 그 시행령을 바로 또 바꾸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도 지소미아에 관해서는 한일 간에 필요하다는 거를 양측이 공동으로 인식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뭐 고노 방위상 그다음에 네. 이전에 이와야 다케시 그 방위상도 한일 간의 지소미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한국 정부가 좀 현명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한 거는 결국 암시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 그 대신에 일방적으로 한국한테 요구하기보다는 일본도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일본이 취하고 있는 수출 규제를 허가를 좀 더 신속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양자간 제네바에서 양자간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통상 당국 간이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고쳐 나가자. 하는 식의 전향적인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이긴 한데 우리한테 조금 불만이 남을 문제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게 좀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하고 있죠.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일본의 제재에 대한 부당성을 세계에 알리는 그 외교적인 방법도 하고 있고요. WTO 쪽에다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게 됐는데 그 지난 11일 날 양국 협상 이번에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앞으로 또 계속 그렇다면 이른바 그 분쟁 패널 설치 요청까지 하는 심판 절차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정 교수님?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은 분쟁 패널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국면으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은 이제 이 WTO 관련해서 돌아가는 거를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상당 부분은 우리한테 아주 유리한 쪽으로만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을 사실 제대로 봐야 되는데 일본이 우리가 WTO 분쟁 얘기를 꺼내니까 WTO에 와서 우리하고 미팅을 했다. 결국 일본이 지들이 불리하니까 지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왔겠지, 우리 회의에 응했겠지라는 그런 뉘앙스로 보려는 시각들이 있는데 일본은 자기들은 협정에 맞춰가지고 규정에 맞춰가지고 또 WTO의 분쟁 해결 절차 규범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문제 제기했으면 우리는 나타나서 회의한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게 이제 본다면은 당연히 처음에 만났을 때 그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부당하니까 철회를 하라라고 하더라도 일본이 받지 않을 거는 당연했던 거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분쟁 해결 패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데 몇 개월이 걸릴 거고 그러면 연말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올 연말에는 WTO 분쟁 해결 절차상에 우리로 치면은 대법원에 해당되는 게 상소기구라는 건데요. 상소기구가 인원 미달로 그러니까 판사 제적 인원이 한 명밖에 안 남기 때문에 상소기구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게 되니까 올 연말인데 그러면 내년이든 후내년이든 간에 WTO에서 패널에서
결과가 나왔다 손치더라도 뭐 일본이 이겼다라고 하면 끝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뭐 이겼다라고 나왔다 손치더라도 일본은 수용하지 않을 거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그 상태로 덮어놓는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WTO에 가서 뭘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사실은 현실적인 어떤 문제 해결의 방법은 되게 어려울 거다. 다만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통상당국이 뭐 사실은 정치 논리에 묻혀가지고 통상당국이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데 뭐 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는 있을 것이고 또 뭐 일본도 국제적으로 약간의 망신은 줄 수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은 그 일본이 들고 나온 아까 우리 진창수 센터장님이 얘기하셨을 때 소위 그 어떤 정치적 이슈인 징용공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건 한국이 이런 물품들을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잘못 사용했다라는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이유로 들었어요. 한때 들었다가 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본이 클리어하지 않고 솔직하지 않고 한국도 솔직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말하자면 서로 WTO 가서도 엇박자로 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국가의 안전보장상의 이유로 이렇게 잘못 썼다라는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어떤 분쟁 해결이 있은 적이 없어요. 제소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네. 그런 이유로 수출 규제를 쓴 나라가 없어요. 지금 자칫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막 중국에 관세를 막 걸려고 하는 건 사실은 이 WTO 규정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WTO 규정을 넘어서는 자신들의 대외무역법이라는 그 법을 이용해서 하는 것일 뿐이고 이 조항을 이용해서 한 나라는 처음으로 어떤 의미에서 일본이 찾아낸 이상한 이유인 셈이죠. 이 이유를 일본이 클리어하게 내놓지 않으면 그야말로 양쪽이 헛방향으로 계속 분쟁을 끌고 가는 셈이 되는 거고요. 우리 정 교수님이 잘 지적했듯이 WTO 분쟁 해결 절차라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끌게 돼 있는데 그건 그야말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장소로 어떤 의미에서는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WTO 제소를 한 것 자체는 그건 의미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두 분이 말씀한 해결의 방향은 안 되지만 의미는 있다고 보는 게 그게 일본이 이제는 자의적으로 하는 그 수출 규제를 하는 데는 약간의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해결의 방향은 아니라고 보지만은 근데 정부가 그걸 제소를 한 거 자체는 저는 뭐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수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담당자들도 알고 있어요. 역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이 문제는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 해결된 문제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회의를 보여주는 거지 해결을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뭐 통상당국으로서는 WTO 제소를 안 하면은 또 언론들이 도대체 뭐하겠냐 얘기도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저도 좀 인정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일본이 아까 진창수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 문제하고 역사 문제하고를 분리를 시켰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계속 이제 일본은 안보를 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제 이번에 이제 조치를 취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가트 제21조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안보적 예외라는 조항인데요. 안보적 예외를 우려가 생기면은 WTO 규범에도 관계없이 수출입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고 그게 제1항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왜 그 안보적 이해를 느꼈는가에 대한 답을 안 해도 되도록 돼 있어요. 그게 1항이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도 아셔야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많은 나라들이 안보적
이유로 해가지고 자의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거죠. 수출 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입 규제를 많이 했죠. 수출보다는 수입 규제를 많이 했는데 WTO에다 제소를 안 하는 이유는 그거를 따져 물을 수록 없도록 돼 있어요. 협정상. 그러니까 그건 가봤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유를 묻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요. 1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통상당국이 그렇게 한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이번 기회에 뭐 WTO 무대에서 정말 코가 납작하도록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당국자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통상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저진우 교수께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시청자 의견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WTO도 역시 국제적인 외교 무대가 되겠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아까 대개 논의했던 것이 외교적인 관계는 한일 아니면은 미국 정도 참고해서 얘기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일본의 규제의 부당성을 국제 외교 무대에 덜 알려서 뭔가 일본한테 세계적인 여론의 압박이 가는 쪽으로 하자 이것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네. 지금 이 한일 간의 이런 관계에 대한 국제 무대에서 인식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게 뭐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는 부분들이에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네. 옆에서 옆 나라 사이에 뭐 역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혹은 거기에 근원을 둔 경제 문제가 이렇다. 어떤 초기에 나왔을 때는 이게 결국은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한일 간의 산업뿐만이 아니라 세계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해서 반응이 같이 나올 걸로 그렇죠. 얘기됐거든요. 네, 예. 앞으로 이제 좀 더 심각해진다면 아마 국제사회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한테는 안전보장상의 이유를 가지고 내세운 게 용납을 못하는 거고 또 저희가 쥐섬이와 종료 결정할 때 이건 안보상의 이유는 더 중요한 군사기밀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 경제, 안보, 그다음에 또 뭐 국가적인 자존심 이런 것들이 모두 연결돼 있다 보니까 사실 본질은 뭐고 그 본질들이 숨겨진 게 뭔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게 사실상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본질이 드러나야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좀 낼 수가 있는데 서로가 또 연결이 돼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일이 복잡해졌고 또 국민 감정이 개입되다 보니까 복잡해졌고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부당성을 일본의 부당성, 우리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 뭔가 해결책이 올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도 좀 아니고 결국은 이 문제는 한일 양국이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쟁점 토론 오늘은 경제전쟁 100일. 한일 관계 돌파구는 없나 이 주제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도 생방 진행하고 있는데요. 의견 남겨주신 분들 잠깐 살펴보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예, 은하상점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의 의견 주셨습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일본에 이렇게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제라도 국산화시킨다는데 진짜 100% 탈일본이 가능한지 의심스럽습니다. 제발 미래에는 일본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희망을 말씀 주셨습니다. 류님도 소중한 의견 주셨네요. 지소미아가 동북아 정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즉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같이 주셨습니다. 예,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 22일에 일본 나루히토 일왕 주기식에 우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기로 좀 돼 있죠. 이낙연 국무총리 과거에 정치하기 전에 이제 동경 특파원도 했고 이후에 국회의원 하면서도 계속 이제 일본과의 많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1 정치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 방문해가지고 여러 아는 사람들 사적으로 또 아니면 전현직 일본의 고위 관료들을 만나서 지금 최근 어려운 국면 뭔가 푸는데 조금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 고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진 박사님? 예, 저는 뭐 이낙연 총리가 일단 일왕 저기식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한일 관계에 새로운 분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에는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베 총리도 한국이 중요한 나라다. 그리고 한국하고 뭐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참에 서로 속내는 좀 다를지 몰라도
대화의 물꼬를 트는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낙연 총리께서 가시는 게 2박 3일 정도를 간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한일 관계가 사실은 정부 간에 싸우더라도 민간 교류에는 좀 더 활성화를 시키자라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어필을 민간 교류라면은 제품 불매 운동 같은 거 포함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제품 그거는 그 개인이 하는 거니까 개인이 하더라도 정부 간에 있어서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 역사 문제대로 싸우더라도 경제 문제는 이제는 이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남아 있는 시민 교류, 그다음에 문화 교류, 지방 교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그거는 그대로 하면서도 싸움은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미래의 싹을 자르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의 싹은 자르지 말고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체를 만들자든지 아니면 협의체를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협의를 하자든지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형식상으로도 일본의 경우도 이제 공식적으로 나루이토 체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의미를 또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이낙연 총리 이번 즉위식 참석하면서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지, 이런 저는 기대감이 큽니다. 기대감이 큽니다. 사실은 한국과 일본의 그 경제 관계를 이렇게 보면 자꾸만 비중이 줄어든다고들 느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도 그렇죠. 그렇게 무역의 규모라든지 이런 게 비중이라든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양쪽이 제품의 교역은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서로 부품과 소재, 즉 자신들의 산업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역은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과 일본의 경제 관계는 깊은 내면에서, 제가 그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수면 위에서의 경쟁만 볼 것이 아니라 수면 밑에서의 협력 관계를 봐야 된다는데, 마치 오리발이 막 움직이고 있듯이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 간에는 깊은 연관성을 계속 더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이렇게 좀 표면에 드러난 문제 때문에 정말로 서로 얼굴을 붉히고 쳐다보지 않는다는 건 저는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어떤 형식으로라든 자주 만나는, 뭐 좀 만나서 서로 욕을 하더라도요. 그리고 막 뭐 협상장에서 좀 서로 고함도 좀 지르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어떤 문제의 그 이렇게 해결책이랄까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지 않는가. 너무 서로 외면하고 있는 건 정말 이웃한 나라끼리 별로 그렇게 좋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사실. 아베 총리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하고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정상회담을 하겠다고까지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면 뭐 법의 지배, 기본적인 인권, 시장 경제 이런 거를 공유할 수 있는 한일인데 두 정상이 작년 유엔 총회 이후 아직 못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6월 말에 있었던 오사카에서도 8초간만 악수했다고. 또 이번에 유엔에 가서 회담을 못했습니다. 뭐 다행히 포스트레디기 사이에는 좀 관계가 좋았다고 하지만 10월 말부터 11월, 12월에 걸쳐서 여러 그 국제회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또 다시 한 번도 만나지 않는다, 악수도 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양국 국민들한테는 정말 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총리께서 가셔서 그런 다양한 문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외교적인 그 대화를 통해서 양국이 해결해가자 하는 대통령의 메시지도 전해주시고, 다음에 곧바로 대통령이 이제 국제회의에 참석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는 직접 총리하고 대통령께서 만나셔서 한번 다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저도 기대하고 싶고 일본 측도 그런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진국 교수가 이제 민주주의 법의 지배 차원에서 한일 간의 상당히 공통점 얘기했는데, 보니까 지난해 그 이코노미스트의 EI위에서 민주주의 지수 나온 것 보니까 아시아권에서 한국이 21호 맨 앞서 있고 바로 그 아래가 일본이 있더라고요. 이낙연 총리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좀 전환점을 만들기를 기대해보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래도 우리가 그 일본과 제대로 된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지도자가 누굴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 현재로서는 이낙연 총리가 그래도 가장 적임자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아마 이 총리께서도 결정하는데 참 부담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당내에서도 그동안에 지금까지 당내에서 그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던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하회를 요청하기 위해서 총리가 가는 데 대해서 반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막상 갖다 손치더라도 정말 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결과를 가져오기는 또 어려울 거고 물론 뭐 물코를 텄다라는 어떤 그런 것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이 총리께서 가셔서 이번 기회에 하여튼 한일 관계를 새로운 어떤 발전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1998년도에 이제 김대중 오부치 그 당시에 이제 신세대 선언하고 할 때 그때 조금 제가 뭐 그때 정부 출연 기관에 있으면서 그때 좀 참여를 하고 그 이후에 관련된 한일 관계 활동에도 좀 기여를 하고 했었는데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하고 나서 한 10년간 한일 관계가 참 좋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한 그 이후에 10년 붙어서 나빠져서 오늘날 서로가 이렇게 적대시할 정도로 됐고 그래서 20년 됐지 않습니까? 20년쯤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또 바꿔야 되는데 한일 관계도 새로 바꿀 시점이 되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하여튼 20년 이후의 어떤 새로운 한일 관계를 모색하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지 이 문제가 풀리지. 우리는 일본한테 자꾸 뭐 수출 규제만 풀어라. 그것만 풀면 다 해결됩니까? 그것도 아니고 계속 남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양측이 진짜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를 새로 하나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지켜야죠. 이제 문제는 만들면 하나 놓고는 안 지키면 더 큰 문제죠. 저는 뭐 현실적인 기대감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전문가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사실의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 아베 총리부터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본 정치권 잘 아시잖아요. 요즘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가서 대화를 하자고 그래도 대화를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화에 나오는 순간부터 그 우익들의 표적이 되어서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의 사실은 여론은 나름대로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표적의 위험성은 한국 정치나 일본 정치나 비슷하군요. 비슷하죠. 비슷한데 그래도 한국은 그래도 뭐 친일파라고 이야기를 해도 친일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론이 75%가 한국을 좀 더 강경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 일본의 여론이고 그리고 그것에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일본 아베 총리이기 때문에 일본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전환점을 만들어야겠지만은 과도하게 크게 기대했다 또 좌절해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주문을 듣겠습니다. 아까 지금 김도훈 교수도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상당히 뭔가 관계가 축소가 된 것 같지만은 마치 오리의 물밑 물갈퀴처럼 상당히 네트워크는 강화돼 있다. 조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에 보면은 이런 아카일로 과정에서도 부산국제영화제 일본 영화인들 이렇게 많이 오고 간다든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그래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오히려 더 확장되는 앞으로의 뭔가 한일 관계를 푸는 오히려 이제 고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뭐 그게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민간의 교류가 계속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또 그런 분위기를 사회적인 그 분위기, 그다음에 인프라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 정치 외교 역사에서의 그 어려운 고리를 풀어나가는 뭐 실마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저 마지막에 뭐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 국민들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관계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거를. 뭐 예를 들면 지난 9월 그 7, 8일 날 민간 방송 TBS라는 민간 방송이 있는데 여기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한일 관계 개선해야 한다는 게 79%가 나왔어요. 개선,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지금 한일 관계가 나쁜데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상회담도 조기에 개최해야 한다는 게 50%나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이 문제는 한일 양국 정부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화의 끈을 놔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경제, 외교, 국방 각 방면의 분야에 대화의 채널을 계속 만들고 이거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 속에서 우리가 실마리를 찾아야지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하는 거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더군다나 정치에 과도하게 한일 관계가 일본 내에서도 그렇고 한국 내에서도 정치 문제화되어 있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걸 좀 피하면서 냉정하게 좀 보는 좀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민간 교류, 문화 교류 관련 한 분 정도 의견 더 듣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일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만큼 감정이 얽혀 있었던 프랑스 사람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데 독일한테 그야말로 수모를 당한 셈이죠. 그런데 그 민족적 감정을 저는 드골이라는 분이 독일에 탁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순간에 양쪽 국민의 감정의 그 골이 싹 녹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아데나우어가 다시 프랑스를 방문하면서 거의 녹았다. 거기로부터 지금 막 우리가 부러워하는 EU라는 관계의 촉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하자면 멀리 그냥 사람 가정집에서도요 남편과 그 부인이 싸우고 나서 각 방에서 계속 있으면 불안해요. 그러다가 어떠다가 화장실 가다가 탁 만나면서 눈빛이 주고받았는데 그것이 이 관계 개선의 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 문제를 아무리 많이 안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만나는 광경 자체, 거기서 웃음이 한번 주고받는 그 관계 자체가 저는 큰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쟁점 토론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공이 한일 관계 서로 이 문제를 잘 풀어서 서로 간의 설린 관계를 계속 확장해가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 서로가 불확실한 지금 상황인데 불안하고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아까 우리 조 교수님 얘기했다시피 뭔가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또 욕구도 같이 올라오고 그렇습니다만요. 앞으로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추진해야 될지 한 30초 정도씩 마무리 발언을 듣고자 합니다. 정 교수님 하시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지금 하강 국면에 있고요. 오히려 더 하강보다는 더 세게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고 또 미중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이제 또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로 해서 정말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살기가 무척 어려운 이런 시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밀접한 일본과의 관계를 이대로 계속 끌고 가는 거는 이거는 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경제 미래를 정말 아주 악화시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일 관계는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조진구 교수님. 예, 저는 대화가 단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높은 수준에서부터 낮은 실무 단계 관계자들 사이에도 대화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서로의 미래를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이어졌던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높은 수준에서 정상, 그다음에 낮은 외교, 실무, 통상, 당국 간에 계속 접촉을 하고 협의를 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동훈 교수님. 저는 우리가 일본을 대할 때 어딘지 모르게 우리가 자꾸 조금 일본보다는 우리가 좀 실력이 모자라는 나라다 하는 기분으로 응하는 것이 묘하게 우리의 일본에 대한 태도를 좀 저항감을 강하게 표시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자의식이 있는 것 같다. 자의식이 있는 것 같다. 이제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그런 대우를 받는 국가가 아니라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말하자면 좀 대국적으로 한번 터보십시다 하는 자세로 갈 때도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진창수 박사님. 예, 저는 뭐 한일 간의 문제의 가장 큰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개선의 의지가 없다. 이게 한일 양국이 공이 그렇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 상호전의 지금 우리 글로벌리즘 상황 속에서는 이게 서로 물리고 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대한 출구 전략을 생각할 때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지금 이제 경제 제재 100일을 하면서 지금 돌파하고 엄날인 주제로 했었는데요. 뜨거운 내용이었습니다만 오늘 토론은 공방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상당히 수렴해가는 그런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일 간의 경제전이 장기화되면은 양국의 기업과 국민들은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그러다 보면은 양국의 불신과 증오가 깊어질 것인데요. 다행스럽게도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 부분에서는 다시 뭔가 서로 간에 우호 설린 관계를 복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들도 많이 나온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이 한일 관계 발전에 뭔가 전환점을 만들어서 진전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쟁점 토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